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 KESG 컨퍼런스 프랙티셔너 세션 사회를 맡은 남석현 5세컨즈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MBA 동문으로서 제가 사기인데요. 카이스트 임팩트 MBA, 전 SE MBA에서 주최하는 2023 KESG 컨퍼런스 프랙티셔너 세션의 사회자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또 영광입니다. 저희 카이스트 임팩트 MBA는 2022년 기존의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MBA와 녹색 성장 정책 과정이 통합하여 신설된 과정으로 소셜벤처와 녹색 분야의 창업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2년제 전일제 과정입니다. 특히 2013년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SK그룹에서 임팩트 비즈니스 창업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으로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또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스타트업 환경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또 토론을 하게 될 텐데요. 패널분들에 대한 소개는 각 세션 시작 때 진행해드릴 예정이면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참석하신 내외빈 모두를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KESG 컨퍼런스 프랙티셔너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 이광영입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임팩트 MBA가 주최하는 KESG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3년 국내에서는 아직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절 카이스트와 SK그룹이 손을 잡고 사회적 기업가 MBA라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교육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환경과 고용, 소득 양극화, 지역 고립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기업의 방식을 해결하는 기업가를 육성하자는 목표 아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회적 기업가 MBA는 지난 10년간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주요한 변화를 주도하며 탄소 저감, 지역 재생, 장애인 고용 등의 분야에서 약 170개의 기업을 탄생시켰고 1000개가 훌쩍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약 800억 원이 넘는 외부 투자를 유치한 물론 이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약 2,400억 원에 추정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SK 최태원 회장님과 SK그룹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라는 경고는 더욱 생생해졌고 양극화 역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제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MBA는 임팩트 MBA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10년을 준비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꾸준히 함양할 뿐 아니라 기업가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투자가 다시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노력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목해왔던 사회적 문제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관심과 자원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를 발굴해내고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영향력, 임팩트의 방향과 함께 크기와 규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셜 벤처 생태계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KESG 컨퍼런스를 통해 소셜 벤처 스타트업 기업가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션 1 스타트업 투 스케일업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주제입니다. 스케일업 단계에서 창업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연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나오셔서 인사하실 테니까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굿닥 임진석 대표님, CNT테크 전하성 대표님, 푸드컬처랩 안태양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임진석 대표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굿닥의 임진석입니다. 저는 스케일업 체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스타트업 단계에서 스케일업 단계로 갈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챙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굿닥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어떻게 풀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포털에 한 10년 정도 다녔고 사업을 한 지는 11년 정도 됐는데 뭐 우여곡절이 좀 여러 가지 있었고 이건 뒤에 이제 파이어사이드 챗에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은 분야에 상당히 많은 흥망성쇠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케일업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반면 교사를 좀 줄일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업의 정의를 보면은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생산이나 용량을 늘리는 거를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게 뭐 사이즈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혹은 생산성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크게 이제 이걸 스타트업 용어로 풀어서 프로덕트 마켓 핏, 유닛 이코노믹스, 그리고 그로스 매니지먼트 요 세 단계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케일업은 유닛 이코노믹스와 이 그로스 매니지먼트를 해내는 단계다.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 핏, 우리 내가 만든 제품이 세상에서 쓸모가 있네, 쓰는 사람이 있네. 이 단계는 스타트업의 단계라고 좀 보고 있고요. 스케일업의 단계에서는 효율을 만들고 규모를 만드는 걸로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이제 좀 찾아보면 보통 한 이 정도의 이 체크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쪽에 파란색으로 칠한 쪽을 저는 스케일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앞에 요 까만색은 스타트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MVP를 만들어내고 뭐 아이터레이트하고 이런 것들은 스타트업의 단계에 있고 스케일업을 위해선 고객을 늘리고 어떤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이 우리 경영 지표를 레버리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단계에 맞는 알맞는 펀딩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알맞는 조직을 꾸리고 문화를 만드는 거 크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오늘 요 네 가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제 고객 늘리는 건데 처음에 이제 우리 제품이 나와가지고 뭔가 좀 돈다 한 1,000명, 막 2,000명 쓴다 이럴 때 되게 설레고 기분이 되게 좋은데 이걸 이제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늘리려고 하면 약간 좀 숨이 막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느냐를 적어봤고요. 전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터넷 비즈니스는 크게 B2C 사이드가 있고 B2B 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B2C 사이드에서는 저희가 이제 마케팅 믹스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로아스라는 요 기준이 되게 중요하죠. 뭐 이제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마케팅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고객을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페이드 채널, 뭐 언드 채널, 쉐어드 채널, 오운드 채널 이런 채널들을 보면서 계속 집행을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CAC가 적게 나오면서도 LTV가 높게 나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페이백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손님을 싸게 데려와서 많이 벌 수 있는 채널 위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면서 볼륨을 만드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가는 데 있어서 되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로아스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을 거냐 그리고 거기에서 각각의 이 채널에 걸맞는 컨텐츠와 집행 전략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쓸 건 쓰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페이드 중심으로 원래 가던 회사였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 이 애플의 정책이 바뀌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로아스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최근에는 오운드 채널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다 오운드 채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B2B 고객 획득 관련된 건데 주로 사실 이 B2B 고객 획득이나 영업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냥 영업자 잘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업자 잘 뽑는 게 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그런 것들이 잘 구조화돼서 공유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GTM, Go-to-Market Strategy의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좀 참고를 해서 실제 비즈니스에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고객이 인지하고 이제 흥미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제 써보고 이제 이런 단계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타겟팅할지, 그리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영업을 할지. 근데 영업을 하는 것도 채널 세일즈라는 방법도 있고 직접 세일즈라는 방법도 있고 직접 세일즈도 아웃바운드, 인바운드가 이제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제일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채널 세일즈인데요. 이것도 이제 뒤에 저희 스케일업 단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 저희는 완전 직영업 중심의 회사였는데 이게 ROI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스케일업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코로나가 와가지고 일단 사람들을 안 만나주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한 10년 되다 보니까 10년 전 대비해서 어떤 이런 영업이라는 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자체도 바뀌었고 그쪽 직군의 어떤 다이나믹스도 바뀌어서 그것들이 작동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고 이것들을 완전히 채널 세일즈로 현재는 바꿔서 저희 영업 직원 3명이 기존에 한 20명이 하던 일을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케일업 단계에서 영업이라는 것도 꼭 직영업으로만 늘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채널 세일즈도 있고 직영업도 있고 온라인 세일즈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B2B를 스케일업 할 것이냐 이런 과제들을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이 이제 스케일업에서 더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펀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핵심 지표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뭐 곱하기 뭐로 정의해서 거기에만 몰입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숫자들을 제외하고 우리 비즈니스는 뭐 곱하기 뭐야 이걸로 추상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정의가 되게 되면 영업 활동이나 영업 효율이나 이런 것들도 잘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마케팅 효율도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을지가 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지표를 설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퍼널 분석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대시보드를 만들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그리고 성과를 분석하는 이런 구조들을 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이전 단계에 잘 안 하던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되게 어색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스케일업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그 지표, 핵심 지표에 부합하냐 아니냐, 우리가 효율 기준에 부합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있어서의 우유부단함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시큐어 펀딩인데 스케일업을 위해서 예측되고 계획된 펀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런웨이가 다 마르기 전에 어느 정도 런웨이를 예측을 해서 이 정도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내가 단위적으로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 B2C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 B2B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했을 때 비즈니스가 이런 사이즈가 된다라는 것들을 아주 자세한 비즈니스 플랜으로 담아내야 펀딩이 좀 용이합니다. 이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꿈을 파는 게 아니라 숫자를 파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한테 명확한 ROI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주 디테일한 비즈니스 플랜과 더불어서 약간의 트랙션, 증명이 필요합니다. 좀 해봤더니 이 정도 효율이 나와요. 이걸 이렇게 불리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팀과 컬처인데 크게 저는 이 두 가지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클리어한 골과 익스펙테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IR이랑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PI를 정했잖아요. 뭐 곱하기 뭐다. 우리 팀은 이것만 해낼 수 있으면 돼라는 걸 팀한테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각각의 숫자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아주 명확하게 미션을 주고 그분들이 그 OKR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이제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스케일업 단계에 대한 명확한 목표, 목적, 성과 기대치를 좀 선언하는 거 이것들이 이 시기에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되게 좀 정규적인 평가와 애드저스트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포상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입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그 병원 진료를 연결해 주는 회사인데 이제 나아가서 앞으로는 이제 개인 건강 관리에서 병원 예약하고 연결하고 비대면 진료 받고 약 받고 보험 청구하는 이 전 과정을 하나의 앱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스케일업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지표를 좀 정했어요. 2만 처의 병원에서 한 달에 300명의 유저가 우리 앱을 오거닉하게 이용하고 그 유저들의 ARPU가 1,600원인 앱을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월에 한 100억 정도, 연에 한 1,000억 정도의 수수료 매출이 제너레이트가 되고 600만 정도의 MAU가 이제 오거닉하게 획득되는 회사가 돼서 이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목표하에 여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저희 회사는 이 숫자를 계속 외우면서 스케일업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이제 실행을 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제 내용은 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기에는 정말 공간과 시간에 좀 제약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조금 뒤에 있을 또 토의 시간에,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의 또 따스한 또 다양한 질문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태양 대표님 발표 진행해 주시게 될 텐데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K푸드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서울시스터즈 브랜드 대표 안태양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데서 강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엄청 떨려서 밤에 잠이 좀 안 왔는데 좀 어수선하더라도 좀 이해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0년 필리핀에서 떡볶이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F&B와 관련된 사업을 해외와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제일 좋을까 했는데 사실 저는 막 이렇게 멋있는 거는 잘 몰라서 그냥 저희의 그냥 실제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에 제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떡볶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째서 스케일업을 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요. 실제로 2010년에 떡볶이 브랜드로 1년 반 정도 8개의 매장을 폭발적으로 오픈하긴 했지만 더 이상 오픈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느꼈던 것은 그냥 시장 사이즈가 이만한 거다. 혹은 떡볶이라는 것이 아직 필리핀에서 잘 모른다라는 걸로 했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을 F&B 사업에서 계속 진행해 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만약 두 번째 사업을 다시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사업에서 했던 문제점이나 제가 했었던 것을 똑같이 복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그때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것은 스케일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왜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봤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처음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제가 뭐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정말 이 마켓 사이즈의 수익 쉐어를 엄청나게 크게 뭐 임팩트를 주겠다 이렇게 시작했던 게 아니었고 그냥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으니까 한번 그냥 만들어 볼까? 라는 굉장히 단순 논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1년 반,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제가 원하지 않은 방식의 사업 구조들이 많이 발생됐고 이제는 약간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같은 거라 페달을 밟지 않으면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고 앞으로만 전진해야 되는데 더 이상 제가 원하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제가 2020년에 회사를 다시 푸드컬처랩이라는 회사를 오픈할 때 제 항상 했던 고민은 무엇을 만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식회사라는 회사 자체가 결국 창업자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회사를 나중에 어느 정도에 갔었을 때 교육이나 이런 걸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사업을 하는 방식이 어떤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사업을 해오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는지, 회사를 다니면서 불편했던 부분은 뭐였는지를 전부 다 세세하게 조목조목 다 따지기 시작했고요. 시장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민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가 생각했던 건 어쨌든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바라봤기 때문에 전체 해외 시장을 봤었을 때 마켓 사이즈는 이미 있을 거다. 그것이 제가 마켓 사이즈를 고민하지 않을 만큼 있을 건데 다만 제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고민하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저는 코워커들이나 코파운더들과 어떻게 일하는 걸 좋아하나? 저는 팀원들과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 응원하나?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의 일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저는 마지막 저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리고 혹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일을 하는 방식은 어떤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좀 엔드골이 명확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제 엔드골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도 중간중간 가면서 굉장히 흔들리는데 제일 큰 힘든 점은 뭐였냐면 제가 중간에 한번 중국 회사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대표님의 마음을 추측하는 거였어요.
대표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추측하에 제가 무언가에 결정을 했는데 한 달이나 일주일 후에 대표님이 그게 틀렸다고 했었을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엔드골이 굉장히 명확해야만 각각에 있는 팀원들과 리더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더 이상 쓸데없는 시간을 고민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고 고민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푸드컬처라면 어디로 갈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투자는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정했고요. 그 정한 거에 맞춰서 회사를 좀 움직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팀원들이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스케일업을 할 거고 어떤 식의 일을 진행할 거고 투자는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어떤 식의 회사가 엔드골이 목표인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한 14개 나라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는데 총 저와 코파운더를 포함해서 8명이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매일 팀원들이 제가 있나 없나 그 결정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김치 시즈닝을 보시면서 되게 뭐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데이터를 쌓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영업팀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업팀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영업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품을 만드시거나 브랜드를 만드실 때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고민했던 건 정말로 고객이 필요한가? 그리고 고객이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만약 그 불편함을 해소한다면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저희 쪽으로 유입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건 마켓 사이즈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게 고객이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고객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뭘 불편해하는가? 그리고 뭐 때문에 살 것인가? 그리고 고객은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는가를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렸었어요. 약 3년 동안 저희가 데이터를 굉장히 열심히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 고객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인 제품을 물류까지 태워서 일정 오리지널 제품보다 한 3배 정도의 비싼 가격에 판다면 고객은 어디서인가의 밸류를 만들어 줄 것인가? 물론 한국 제품이라고 해서 사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인풋을 드릴 수 있는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내적 자원이나 이제 캐시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객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고 고객들한테 고민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비건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알지만 실제로 저희가 2020년에 비건이라는 타이틀의 시즈닝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실제 식품 제조사 분들도 비건이 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런 비건이나 뭐 글루텐 프리나 뭐 넌지에모나 혹은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이런 제품들을 굳이 넣으려고 했던 이유는 고객들에게 3배 이상의 비싼 가격을 줬을 때 이게 굉장히 리즈너블하고 밸류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건 마켓 사이즈가 빠르게 성장하고 싶었는데 식품은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MOQ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 뭐 삼양라면이나 이런 MOQ가 기본적으로 시작이 50만 개 이상 시작이에요. 근데 유통기한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통면이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지나면 더 이상 판매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50만 개의 제품이 하나라면 저희가 총 15개 이상의 제품을 어떤 식으로 채널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채널들한테 찾아간 게 아니라 채널들이 저희한테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구조들을 조금 만들었고요. 그리고 각 채널마다 그 채널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TV에 나오게 돼서 많은 분들이 김치 시즈닝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지만 저는 김치 시즈닝이 아니라 서울시서즈라는 브랜드로 스케일업을 하려면 제품의 구성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제품 하나를 가지고 고객들은 브랜드라고 생각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SKU를 늘리는 작업 중에 가장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리스크와 가장 배드 에피소드가 뭘까를 하고 했을 때 저는 악성 재고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악성 재고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던 게 채널들이랑 손을 잡는 방법이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도 약간 좀 제가 만들었던 약간의 프로포절은 만약 제가 가서 채널들한테 제발 부탁인데 제 제품 좀 제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원하는 방식의 제품을 만들어주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뭘 해야 임팩트 있게 채널들이 저희랑 같이 일하고 싶고 저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었을 때 제가 만들었던 방식은 딱 이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물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지만 늘 제가 항상 하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요. 김치 시즈닝이 나왔는데 대기업들이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김치 시즈닝이 나왔는데 김치 시즈닝 말고 짝퉁 제품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김치 시즈닝이 나왔는데 김치 시즈닝에서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솔루션을 먼저 해놓는 편인데요. 저는 그게 뭐 다양하고 구구절절한 후기보다 한 줄의 임팩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부러 미국 아마존 1등 김치 시즈닝이라는 타이틀을 달면 대기업도 쉽사리 따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대기업이 따라하지 못하는 가장 빠른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어하는 방법은 저는 고객과 빠른 접점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객과의 빠른 접점을 찾으면 분명히 대기업도 쉽사리 그 제품을 따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고객들 제일 제가 항상 하는 고민은 스타트업들끼리만 알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서 고객들에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데 매일매일 수많은 정보를 원하든 원치 않든 받아들인다면 임팩트 있는 한 줄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 아마존 1등 김치 시즌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서부터 저희가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좀 잘 정리하고 스케일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가 다여가지고 네, 뭐 좀 어수선한 내용이었지만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안태현 대표님 2019년 정도에 뵙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 좀 들었었는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또 스케일업을 하셔서 또 세계를 호령하는 네, 제품까지 나오셨으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멋지시네요. 자, 다음 전하성 대표님 발표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네, 모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일단 스케일업, 또 기업가 역할, 또 ESG 연관성 등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 두 분 대표님 발표에서도 지금 투자 혹한기라는 키워드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투자 혹한기는 코로나로부터 왔습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얼마나 코로나가 심각한 위기였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돈을 찍어내서 극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찍어내면은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원자재를 증산해서 이 물가를 잡기도 하는데 원자재 증산에 대한 노력을 전 세계가 하려고 했으나 사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협조가 잘 안 됐죠. 뭐 사우디, 이란 전혀 협조 안 되고 중국도 협조 안 되고 러시아는 전진까지 일으키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면서 물가가 더 올라갔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보복 소비까지 겹쳐서 수요와 공급에서 사실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극단적으로 물가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전 세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발표를 계속 모니터링 해왔고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울스트라스텝 이런 금리 인상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금리는 앞으로도 언제 떨어질 것이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상장 주식들 중에 성장주를 하면은 이 스타트업 주식들은 다 성장주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성장주를 평가할 때 PER로 안 나오니까 뭐 PSR, 매출 곱하기 X가 회사 가치네 이렇게 한 성장주들이 지금 하락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하락을 하게 되고 사실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본 조달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상장을 추진했었던 마켓컬리만 하더라도 지금 8조 원 정도의 최종 투자 금액에서 2조 정도로 낮춰서 상장을 회사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사 가치 2조 정도로 낮춰서 상장을 추진했지만 그마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도미노 효과처럼 시리즈 B 이후 투자는 사실 투자 유치가 점점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유동성 홍수, 또 보복 소비, 또 이런 공급 부족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고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지만 경기가 죽어있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사실 엔데믹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는 시대, 최근에 뭐 또 독감도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경제학에서
등장하는 나와야 되면 안 되는 동물이죠. 회색 코뿔소가 등장할 거다. 이게 이전에 저희가 2008년에 외환위기 때는 이 블랙스완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새기 때문에 그냥 휙 왔다 휙 가는데 회색 코뿔소는 천천히 진짜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 CNG테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투자한 33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투자가 사실 핵심입니다. 근데 시리즈 B 이후에 사실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것들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할 수 있는 투자자를 저희는 사실 CVC로 규정을 했습니다. 실제 CVC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CVC들이 왜 투자를 할까? 여긴 ESG 키워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제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 경영학 서적도 아니고 스타트업 서적도 아니지만 정치, 경제, 사회를 총망라한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공정한 거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책을 기반으로 서강대 정영균 교수님이 이 책을 기반으로 이제 기업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제 이 장표를 그려본 것이고 밑에 있는 ESG에 대한 부분 제가 추가한 것인데요. 이 책을 보면은 실제 이 책으로 이제 요 표를 그린 것인데 기업이 잘 되는 것들은 뭐 기업의 산업 구조나 또는 어떤 빙하 세그먼트를 선택하였느냐 또는 어떤 형태의 리더십과 조직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52%는 결정이 된다. 하지만 48%는 운이다. 저희도 사실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인 이 푸드테크 플랫폼 사업의 해외 진출 자체가 큰 손해를 보게 됐는데 이거 역시도 48%의 어떤 운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이게 회사가 좌지우지 되는구나. 저도 내년도 사업은 많이 준비도 잘 될 텐데 왜 이러지? 48%가 안 좋았고 내년도는 우리가 좀 위기를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잘 되기도 하고 이 48%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8%의 어떤 이 운에 대한 부분 또는 악운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ESG다. 그래서 ESG란 미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적용, 또 능력주의 관점에서 나오는 약자의 굴욕감을 해소하는 비용, 또 협업할 수 있는 약자 스타트업을 찾고 투자하는 CVC 활동 자체도 ESG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리 좀 공기질을 생각하고 미리 이런 탄소 중립 관점에서 옛날부터 투자를 했더라면 이렇게 큰 투자를 과연 할 필요가 있었을까? 선제적인 적용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누구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서 많은 물류 관련된 회사들이 손해를 입었는데 미리 뭐 그냥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좀 더 베풀었더라면 이게 그 손해를 줄이지 않았을까? 선제적인 약자에 대한 비용 투자를 ESG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 CVC도 역시 그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또 스타트업 투자는 지금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찌 보면은 CVC 관점의 엑셀러레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CVC 저희도 원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투자를 해나가기 때문에 작년에도 1년 동안에 150여 번에 104개 기업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 이 투자 혹한기다 보니까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 후속 투자가 중요하지만 이게 후속 투자 생각처럼 안 되니까 팁스에 엄청나게 몰입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한 30개 정도 팁스를 매칭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자체가 이런 약간 샌드박스형 투자 또 이 실패를 용인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혹한기에도 당연히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엑셀러레이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엑셀러레이터 업 자체도 지금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벤처 캐피탈과 비교해서 투자하는 과정은 똑같은데 소액을 투자하고 또 저희도 사실 1년에 한 150억 정도 투자하면은 벤처 캐피탈과 투자 금액으로 보면은 그냥 중규모 VC와 큰 차이가 없는데 투자 기업 개수는 수십 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15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벤처 캐피탈은 뭐 한 6, 7개 투자하면 되는데 이 100개를 투자하는 일은 정말 노동지벽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엑셀러레이터를 지금 11년째 하면서 인바운드 딜 소싱을 좀 완성시켰고 또 인바운드 딜 소싱 외에도 인바운드 딜 소싱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 유튜브라든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저 구퉁에 앉아서 생방송 유튜브 10분 했거든요. 뭐 이런 활동들 또 뭐 칼럼을 매주 쓴다든지 이런 인바운드 딜 소싱 활동을 되게 노동집약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시점 같은 경우에도 뭐 시리즈 B부터 저희가 이제 회수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보면은 저희 엑셀레이터 관점에서 스케일업을 다 시켰다, 우리 일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시리즈 B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은 저희가 뭐 이런 저희 실적은 넘어가지만 시리즈 B가 되면은 사실상 이제 보육은 저희 끝난다고 보고 있고 그때부터는 내부 통제 시스템에 기반한 실질적인 경영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시리즈 B를 투자 유치에 성공한 대표님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목에 살짝 기부수도 하시고 이렇게 좀 차도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제가 그 직전에 이 슈퍼펌프트라는 책을 빨리 선물합니다. 이 책은 이제 그 우버의 창업자인 켈러닉이 잘했다는 책이 아니라 잘못한 점을 굉장히 두껍게 기술한 아이작이라는 기자의 책인데 대부분 잘못한 부분의 90%가 내부 통제 시스템 위반, 그리고 결국 쫓겨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대표님들은 이게 굉장히 들떠 있다가 굉장히 차분해지고 저의 마지막 멘토링이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이사회 구성, 또 HR팀 구축, 또 사교 정비, 이런 뭐 인사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조직의 공정성을 수용시키는, 이제 조직의 공정함을 가지고 스케일업을 해나가는 그런 시작에 대한 준비를 시키고 저희는 아름다운 이별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때 뭐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회수를 시작한다라는 것보다는 대부분 시리즈 B가 사실 투자 유치, 투자 이런 밸류에이션 협상이 제일 중요한 게 시리즈 B입니다. 사실 솔직히 프리나 시드 밸류에이션 협상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시리즈 A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리즈 B는 이때 밸류가 사실 상장 밸류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협상이 잘 안 됩니다. VC는 싸게 투자하려고 하고 창업자는 좀 더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CNG테크의 주식을 30% 할인해서 좀 가져와라. 거의 저희는 사실 사실 그렇게 저희가 구주를 매각하면서 그 협상을 성사시킨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스케일업을 위한 마지막 이제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또 패널 소개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인 저희 스타트업 대표들끼리 만나서 하는 얘기도 얼어붙었다였는데 그 얼어붙은 그 과거의 이야기부터 현재 우리가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주제에 맞게끔 ESG를 어떻게 또 이제 회사에 적용하고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큰 통찰력을 전달해 주신 전하성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패널 토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자리를 조금 정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 발표해 주신 대표님들 그리고 조성주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정돈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네네. 네, 네네네, 놔주시면 됩니다. 네. 네네. 자리 정돈 없이 이제 자리 저기 그대로 네 PT 켜놓고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네 자리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션 1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조성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타트업 다음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우리가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케일업이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스타트업의 캐시플로우 곡선, 그러니까 하키스틱 곡선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다가 위로 성장을 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를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 단계라고 그러죠. 스타트업 단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는 거. 아까 이제 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덕트 마켓핏을 맞추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과정이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위에 상단에 있는 회사들은 메이처드 컴퍼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성숙한 기업들로 성숙한 기업들은
그러니까 스타트업과 성숙한 기업은 좀 하는 일이 좀 다르죠. 창업가가 앞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에 집중했다면 이 위로 올라가면 사실은 C레벨들 또 경영대학원이 필요한 이유도 이러한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서 각자의 역량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별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에서 근데 이 스타트업과 성숙된 기업의 CEO가 가져가야 할 역량은 분명히 이제 다른 역량인데 그 역량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성숙된 기업들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변화와 또 그러니까 파운더 CEO가 해야 될 역할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그런 부분들을 쭉 경험해 보신 대표님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질문들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플로어에서도 또 질문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좀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또 여러분들도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굿닥의 임진석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굿닥은 이제 2012년에 창업을 해서 옐로우 모바일과 합병하고 또 케어랩스라는 이름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다음에 다시 그 굿닥은 이제 물적 분할을 했다 그랬죠? 네, 물적 분할을 통해서 스타트업 굿닥이 이제 된 아주 좀 뭐랄까 좀 새로운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창업과 합병과 또 인수합병, 상장 그리고 다시 스타트업 굿닥의 이제 대표가 되신 케이스시죠. 네. 이 여정을 가지고도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주제에 맞춰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특징을 잘 구분해 주셨는데요.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을 반복해서 확장시키는 게 중요하고 또 이후에는 이제 그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조직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할 텐데요. 좀 이제 과거를 이제 좀 오래된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혹시 이제 좀 더 예전으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간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던 때의 과정을 혹시 조금 더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두 번의 이제 스케일업 시기가 왔던 것 같고요. 첫 번째가 2014년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2020년 요 두 번째인데 완전히 두 개가 좀 비즈니스 양상은 다릅니다만 2014년의 예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패스트트랙 아시아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옐로모바일에 인수됐을 때 이제 기업 가치가 10억이었어요. 사실 거의 반 망한 상태에서 인적 인수 형태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들어와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아무런 투자 없이 연매출 1억에서 100억까지 이제 스케일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말씀하신 포인트를 봤던 것이 뭐였냐면 당시에 저희가 획득한 유저의 이 CAC와 LTV의 이 갭이 되게 좋았어요. 한 3대 1 정도. 그러니까 무조건 한 분을 데려오면 저희는 한 60% 정도 계속 남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서 그게 이제 스케일업이 됐던 거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실 이제 저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시대적인 또 요인도 있긴 합니다.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페이스북 로아스가 폭발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도 그렇고 뭐 블랭크 코퍼레이션 같은 회사도 그렇고 페이스북 트래픽을 레버리지 해가지고 이제 큰 회사들이 많았던 거죠. 뭐 피키캐스트도 그렇고 뭐 딩고도 뭐 그때 그랬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어서 그 영향으로 2016년까지 상당히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고속 성장을 해서 상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상장 이후에 저희는 영업이익 내는 모드로 계속 이제 가면서 계속 매출은 한 1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제품이 스케일업이 안 돼가지고 유저의 오거닉한 트래픽들이 잘 안 늘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물적 분할하고 재창업하면서부터는 제품을 폭발적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고 오거닉 트래픽을 폭발적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1,300명 1,600원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가 전국의 병원에 지금 한 7,000군데 정도의 이 태블릿 접수 인프라를 깔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CAC인데요. 저희가
그 인스톨당 효율 CPI가 한 700원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방법으로 스케일업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CAC LTV가 이 밸런스가 좋게 나왔을 때 그리고 거기에 그 적합한 퍼널이 나왔을 때 그 퍼널을 미친 듯이 늘리는 이제 거기 그 방법이 두 번 다 이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업 과정을 두 번째 겪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안탕 대표님은 우리 김치 시즈닝이라는 제품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우리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영상으로도 더욱 유명하시죠.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대표님이시죠. 보니까 저희 집에도 냉장고에 김치 시즈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짜파게티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뿌려 먹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대표님은 되게 유명해지셨지만 인터넷에서 회사에 대한 정보는 이제 찾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네.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희를 구매하시는 유저들한테는 이미 서울시스터즈라는 브랜드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브랜드는 불가하다는 게 좀 제 생각이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구매 타겟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유저만 저희를 잘 알아도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명확한 편이긴 하고요. 사실 유퀴즈가 나가고 나서 제일 했던 고민은 유퀴즈라는 정말 좋은 플랫폼을 통해서 회사를 빠르게 알리는 건 맞았지만 창업자가 너무 브랜드 앞에 서 있으면 브랜드를 성장을 또 가로막는 게 창업자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유퀴즈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저나 혹은 같이 창업한 제 동생에 대한 모든 이미지는 다 지우는 작업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시스터즈라는 브랜드, 원래 처음에는 푸드컬처랩이라는 이름으로 좀 활동을 했다가 푸드컬처랩도 어렵고 서울시스터즈라는 브랜드 이름도 어려워서 그냥 서울시스터즈 브랜드만 했고, 또 저희가 원했던 그 타겟의 구성 요소 자체가 이제 30, 40대보다는 20, 30대에 좀 에이밍을 했기 때문에 그 20, 30대에 구매하시는 고객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인지도를 좀 많이 알리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스터즈를 막 우리는 어떤 회사야 이렇게 막 알리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지금은 우리가 그게 지금 되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해서 그냥 20, 30대 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서울시스터즈가 한 번쯤은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뭐 편의점이라든지 올리브영이라든지 20, 30대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공간에서는 좀 저희를 좀 이제 좀 서울시스터즈라는 브랜드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긴 하죠. 네. 그러니까 시스터즈라는 브랜드를 더 집중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근데 자꾸만 유퀴즈 온 더 블럭 자꾸 물어보죠, 사람들이. 근데 사실 제가 지금도 제일 예민하게 보는 게 리뷰거든요. 고객들 네. 리뷰. 근데 처음에 이제 유퀴즈 나왔을 때 저희 사이트나 이런 자사몰이나 쿠팡 같은 데 다 나왔던 리뷰들이 유퀴즈 보고 샀어요. 대표님 힘내라고 샀어요. 이런 내용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걸 부러워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저희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우는 작업들을 되게 열심히 했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저 유저들이 그냥 서울시스터즈라면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예요. 이런 말씀들 좀 많이 하시죠. 네. 지금은 현재는 매출이 어느 정도 그냥 되세요? 매출은 네. 소소하게 하고 있고, 그냥 작년에 저희가 이제 라운드 좀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라운드도 이렇게 오픈해서 돌지도 않고 뭐 매출을 오픈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직원은 한 8명 정도 현재. 네, 저랑 네, 코파운더 있다고? 포함해서 네, 8명. 네. 아마 한참 이제 성장 단계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구성원들 원래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제 구성원들이 계속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일이 이제 늘어나니까 사람을 뽑는데 사람이 늘어나면 의외로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또 관리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생각만큼 효율이 좀 나지 않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요즘의 상황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저희가 팀 세팅을 생각보다 되게 늦게 했어요. 왜냐하면 유퀴즈가 나오고 나서 되게 많은 관심을 받았을 때 이 관심이 꺼지지 않는 방법은 제품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즈닝에서 브랜드로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스큐가 좀 필요한데, 그때 제가 판단했었을 때 스큐를 늘리면서 팀 세팅까지 과연 가능할 것이냐
라는 제 질문에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제 24시간을 다 올인해도 제품 만드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실제로 제품 하나 만드는데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저희가 12개월 1년 동안 15개 이상의 제품을 냈다는 거 제가 거의 하루도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라서 실제로 팀 세팅은 작년부터 저희가 좀 시작을 한 케이스였고 제가 이제 어쨌든 중국 회사에 있으면서 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n분의 1로 일하냐였어요. 예, 왜냐면 일할 사람은 안 시켜도 하거든요. 근데 n분의 1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냐 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 팀원들은 생각보다 다른 누구보다 사실은 거의 한 2배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저희는 팀원을 뽑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뽑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좀 이 시스템이 조금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간을 단 1분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면 이 친구들이 오늘 와서 집에 갈 때까지 뭘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명확해야 돼서 그런 부분만 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아까 이제 발표 중에 보니까 그 엔드골의 중요성을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표님이 이제 대표가 아니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대표는 뭐 지시하거나 뭐 얘기를 한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해봤는데 이걸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오픈하는 걸 요즘 약간 조심스러운 게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어땠냐면 저한테 만약에 너 지금 나가서 코엑스 건물 뛰어 이러면 사실 잘 못 뛰는데 5바퀴 뛰면 끝나 이러면 뛰기 전에 제가 이렇게 플랜을 짜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바퀴는 천천히 뛰고 세 번째, 네 번째 바퀴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딱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만약에 푸드컬처랩이라는 회사를 2번째 창업을 하게 된다면 내 엔드골이 명확해야 되겠구나 생각했고 그 이유는 상장을 하냐, 매각을 하냐, 아니면 뭐 이세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매일매일 주어지는 결정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상장을 하는 게 목표였다면 정말로 진짜 뭐 볼륨을 키우는데 더 집중할 수도 있고 제가 매각을 고민한다면 영업이익에 더 고민할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른데 팀원들은 사실은 대표가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당연히 나는 대표가 영업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는 걸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 달 후에 아니야 나는 영업이익보다 볼륨이 중요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팀원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첫째는 억울하고 둘째는 나는 그건 줄 알았는데 이러고 그때부터 혼란이 오니까 저는 완전 디테일하게 좀 회사를 좀 엔드골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팀원들한테 다 설명을 하죠. 우리의 엔드골은 이거고 이 엔드골도 아주 디테일하게 좀 세팅을 해서 네 그런 부분들 주로 구두로 설명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으신가요?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팀원들도 이제는 스타트업이라는 거나 투자나 뭐 스톡옵션이나 뭐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이나 이런데 뭐 유튜브나 이런데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거로는 사실 믿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팀원들한테 저희 회사는 사실 매각을 할 거라서 매각을 할 건데 스톡옵션을 줄 거야 이런 모든 내용들을 사규부터 시작해서 투자 처음 초기 단계 투자 씬에서부터 그리고 정관에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다 팀원들한테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이 저희 회사를 다니는 걸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대표가 한 말을 지키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게 보여서 이 회사를 좀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냥 구두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녹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작년에 이제 스케일업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제일 하기 싫었던 게 원온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온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증거와 함께. 증거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스톡옵션 줄게 뭐 할게 이게 아니라 네. 지금 내가 매각하기 위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하고 있고 어떤 플랜을 짜고 있고 이 플랜은 어떤 식의 지금의 스텝을 밟고 있고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관과 주주 계약서나 이런 거에 다 적혀 있다라는 걸 다 오픈해 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공유를 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장한승 대표님은 사실 이제 CNT테크가 지금 현재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로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미 이제 푸드테크 사업을 쭉 하셨고 그게 궤도에 올라온 다음에 투자 쪽에 이제 비중을 싣고 계신 거잖아요. 그 CNT테크의 푸드테크 사업 일단 그것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시엔테크는 이제
올해 곧 20년입니다. 저희 7월 7일이 이제 20주년 기념식 코엑스에서 하거든요. 근데 저희 2003년에 저희가 이 푸드텍 당시는 뭐 모바일 폰도 없었고 PC로 뭐 사는 것도 이게 이게 좀 불편한 시절이어서 그때 뭐 1588, 588 같은 이런 그 대표 번호 서비스들, 뭐 피자, 치킨, 족발, 뭐 햄버거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기반 기술들이 상권을 이제 지정하는 기술. 왜냐면 프랜차이즈 상권들이 복잡하니까 전자 상권도로 이 지역 주문은 이 매장이야 이렇게 매칭하는 전자 지도 기술과 또 주문을 포스에다 전송해야 되는 미들웨어 기술. 그리고 또 이 콜센터는 이제 IPPBX 등과 같은 이 사설 교환기를 또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풀리 연동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표번호 서비스를 오픈했고 또 홈페이지 주문은 2004년에 홈페이지 주문 보면은 2004년에 보면은 뭐 당시 뭐 피자, 도미노 피자, 뭐 미스터 피자, 뭐 BBQ 치킨 홈페이지 주문들이 도입됐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8년 9년에는 이제 각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마다 모바일 앱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런칭을 했고 근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웬만한 프랜차이즈 모바일 주문이 다 저희가 런칭한 건데 그거 합치면 배달앱인데 왜 배달앱을 안 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저는 사실 지금도 사스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이런 마케팅을 동반한 B2C 영역은 다른 카테고리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교나 배달통 다 2013년부터 저희 클라이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는 표현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희 이 주문 중개 시스템을 활용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배달의 민족도 2015년에 이제 완전 시스템을 그 자체 구축하기 전까지는 주문 중개 수수료로 2015년 7월인가 제가 기억나는 게 한 1억 5천 정도 저희한테 이렇게 내는 그런 우리나라 전체 프랜차이즈의 어떤 주문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도 이제 카카오톡 보면은 카카오 주문하기 뭐 숟가락 포크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주문도 되고 카카오 선물하기 이 쿠폰도 주문을 누르면 주문이 내려가요.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인프라고 지금도 저희가 사실 이제 배달앱 때문에 많이 좀 카니발라이션이 되긴 했지만은 맥스 저희가 주문 중개를 4조 원까지 했었고요. 지금 줄어도 지금 한 1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기반으로 2015년부터 19년까지 해외 진출을 이제 모바일 주문 기술하고 키오스크 기술로 해외 진출해서 그때도 동아시아권 동북아 동남아 합해서 KFC 매장들은 저희 이제 주문 중개 시스템을 이제 활용을 했다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투자 빼놓고 푸드테크 플랫폼의 스케일업은 사실 해외 진출이었었는데 코로나 때 사실 막혔죠. 막히면서 그 역량을 엑셀러레이터 쪽에 완전히 몰입하면서 이제 엑셀러레이터 쪽 사업이 많이 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피자헛 또 뭐 미스터 피자 이런 데다가 이제 1588 이렇게 전화를 걸면 다 일로 간 거죠. 네, 다 저희가 다 받고 사실 뭐 홈페이지도 그러니까 저희 회사 본사 2층에 아직 IDC 서버실이 있고 네. 지금 다 크라우드 쓰지만 저희는 아직도 한 80% 이상은 저희 IDC에서 돌아가는데 지금도 그게 10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외식 주문을 중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그 콜을 대신해서 받는다, 처리를 한다라는 비즈니스가 이 정도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혹시 한 어떤 시점이 어떠셨을까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이 두 분 대표님과 달리 B2B이기 때문에 B2B의 고객의 문제 정의는 B2C보다는 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저희 고객사가 미스터 피자였었는데 미스터 피자가 어쨌든 왠지 매장은 하고 TV 광고도 하는데 TV 광고라는데 이렇게 주문이 막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 TV 광고에다 대표 번호를 넣으면 홈쇼핑처럼 될 텐데 그걸 왜 안 하세요? 근데 그걸 쉽게 얘기했지만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기술들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했었고 그거를 솔루션을 납품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사스란 용어가 없는 2003년에 사스로 제안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주문권당 수수료로. 그래서 사실 문제 정의와 시작 자체가 사실 그 고객사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가지고 솔루션을 개발했지만 솔루션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스로 저희가 선수에서 변형을 했고 그 모델 자체가 프랜차이즈 브랜드 한 100개 이상이 저희 사스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시장 점유율을 97%까지 넓혔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실 지금도 저희가
사스 스타트업들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스 스타트업들이 다 개발해놓고 뭐 영업 시작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클라이언트 하나를 잡고 그들을 만족할 때까지 충분히 구현한 다음에 이제 실제 영업을 하는 방식을 이제 권하고 있긴 하죠. 네. 예, 네, 지금 굉장히 좀 저로서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는 아니니까 필요한 만큼 일단 해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방법. 좋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질문은 몇 가지 좀 더 준비를 하긴 했는데 시간으로 보기에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여기 패널 분들께 하시고 싶은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너무 우선 재밌게 잘 들었고요. 안태양 대표님한테 궁금한 점이 약간 뭔가 찾아오게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그런 뭐라고 하셨죠? 그렇게 플랫폼이 찾아오게 만드는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예시 같은 걸 하나 듣고 싶습니다. 해외로 따지면 사실은 저희가 투자도 되게 늦게 받았고 투자도 되게 소극적으로 해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물론 뭐 돈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돈을 받아서 운영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투자를 받아서 운영할 자신이 조금 없었어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막 보여지는 것처럼 그냥 딱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에서 말고 이제 해외에서 할 때에 저희가 쓰였던 방법은 단 한 군데의 플랫폼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 임팩트 있는 플랫폼이 뭘까? 네, 뭐 물론 샤피도 있고 라자다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되게 많지만 저희가 딱 한 군데에 들어갈 만큼의 돈과 리소스가 있다면 어디를 들어가야 될까 했고 저는 그게 아무리 작은 카테고리라고 해도 아마존에서 1등을 하면 분명히 사람들한테 소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분명히 관심 가져줄 줄 알았어요. 네,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처음에 2017년쯤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사실 노출이 조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언론이 뭔지도 모르고 뭐 영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 준비해서 이걸 기획적으로 준비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로 가려고 처음에 이제 무조건 미국 아마존에서 1등이라는 카테고리를 잡아야 된다. 였고 그 카테고리를 잡고 나니까 사실은 저희가 따로 막 뭔가를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사실은 바로 러브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김치를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도 신기한데 미국 아마존이라는 데서 1등을 했다더라라는 것들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러브콜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 한국에서 만약 러브콜이 들어온다고 국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랑할 것이냐 에서 전 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40대 이상의 가족을 꾸린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김치를 가루로까지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때 CRM을 좀 많이 봤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콜이 조금 들어왔었어요. 저희 070 전화기로 내가 캠핑에서 김치 시즈닝을 우연히 봤는데 너희 김치 시즈닝을 사고 싶다 이런 연락들이 좀 들어왔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뭐 국내 해외 뭐 쇼피 라자다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뭐 CS까지 모든 CRM을 제가 다 직접 보는 이유는 고객들은 생각보다 저희한테 정답을 되게 많이 주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단지 그게 정답인지 모른 채 그냥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캠핑에서 이게 왜 쓰일까라고 막 생각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고객을 붙잡고 물어봤었거든요. 이걸 도대체 한국에서 팔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때 당시에 미국에 코로나가 너무 심했는데 락다운 됐었을 때 이런 일이 조금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에 안 걸리는 이유는 김치 때문이다 이런 언론 기사들이 노출이 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콜드 체인이 깨지다 보니까 생물 김치는 딜리버리가 전혀 안 됐거든요. 미국 분들 입장에서는 신김치나 상한 김치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시는데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김치를 먹고 싶은 건 프로바이오틱스 때문이었고, 사실 그거를 이미 3년 전에 데이터로 다 좀 보고 있는 상태여서 김치 시즈닝은 그냥 김치 맛을 구현하는 가루가 아니라 거기에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강제 주입하는 방식을 좀 썼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국기술연구원에서 뭐 180억 마리 잔존 유산균이 있다는 거를 다 상세 페이지에 다 녹였었더니 그걸 보고 고객들이 구매를 하셨는데, 락다운 때 한인분들이 구매를 좀 하셨고, 미국의 락다운이 좀 심해지니까 그거를 그 미국에 있는 교민분들이 한국에 많이 왔었어요. 그때 아예 가방에 그걸 들고 오셨다가 캠핑하실 때 썼는데, 우리나라에 캠핑하시는 분들이 사실 캠핑이 코로나 전엔 되게 마이너한 시장이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캠핑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좀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요만큼의 자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랬을 때 캠핑하는 분들한테만 사실은 태핑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되게 크게 PPL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약간 노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인플루언서 분들을 하루에 100명씩 DM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제품을 저희가 드릴 테니 드셔보시고 별로면 그냥 버리셔도 된다. 단 저희가 돈은 없어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컨텐츠라도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복사 붙이기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복사 붙이기 하면 저도 안 읽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팀원들한테 시키기는 좀 되게 귀찮은 일이라 제가 직접 했었는데, 그분들의 컨텐츠를 쫙 읽고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 다음에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DM을 다 보내서 그분들이 캠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좀 일어났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리 작은 시장이라고 해도 거기서 1등을 하면 망하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하거나 이럴 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타겟, 다양한 마켓에 막 가기보다는 아무리 작은 마켓이라도 여기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무리 사이즈가 작은 유저 사이즈라고 해도 최소한 여기서 1등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사실 할 얘기가 많죠. 할 얘기가 많고 또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한 1분 한 50초 정도 되게 애매하게 남았는데 손을 들으셨는데 마지막 간단하게만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임진석 대표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 스타트업은 어떻게 유니콘이 되는가라는 책을 좀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 옐로우 모바일의 흥망성쇠에 이어서 케어랩스와 굿다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 재창업을 결정을 하셨는데, 그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려했던 그 가치 판단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1분 만에. 네, 저는 이번에 제가 굿닥에 다시 오게 된 건 전문 경영인으로 온 거지 제가 창업자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은 그로스를 잘 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 기업의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해내는 거 되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고, 저희가 물적 분할을 하고 재창업을 하게 된 큰 동기 중에 하나는 저희가 상장사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상장을 자기 체력이 충분할 때 올라가지를 않으면 이익을 내면서 슬로우 데스에 빠지게 돼요. 다른 회사들은 비상장 상태에서 그로스를 빨리 하고 우리는 이익을 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때 그런 걸 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경험을 했고, 그래서 다시 프라이빗으로 돌아와서 VC 펀딩 기반으로 이제 다시 그 이른바 유니콘 비전을 그리는 탑라인 중심의 경영으로 다시 이제 회귀하는 방법을 취했고요.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지표를 봤을 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성장을 위해서 상장을 하고 다시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한 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과정에 굿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케일업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후에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많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좀 많은데, 제가 조금 컨트롤을, 오늘 시간 컨트롤을 조금 약간 아쉬움이 좀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또 같이 우리가 공감을 하고 공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세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패널 분들을 모시고 스케일업 단계에서 창업가의 역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30분부터 세션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 1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